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가톨릭대학교의 장미애입니다. 처음에 이동주 선생님께서 저를 섭외하시려고 전화를 하셨을 때 못 가니요? 그 다음에 정시세계요? 라고 하는 순간 제가요? 라고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네,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목간에 대한 연구를 거의 해본 적이 없고요. 물론 목간 같은 경우는 그 논문을 쓰다가 보면은 이래저래 사용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료로서 이야기를 해본 적은 있는데 이 목간만을 가지고 제가 이걸 연구를 해본 적이 없어서 목간도 있는데 정신세계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라고 해서 제목을 붙인 부제가 바로 유학의 수용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논어목간이 발견된 거는 알고 있고 그냥 대략적인 내용만 파악을 하고 있다가 덕분에 이 발표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조금 더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목차는 전체적으로 머릿말, 백제에서 유학의 수용과 그 목적, 그리고 쌍둥이 논어목간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맺은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머릿말에서는 간단하게 고대 삼국의 유학의 수용 목적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대 국가의 정치 질서의 수립을 위한 정치 사상적인 측면, 이제 학문이라고 하는 거, 이런 측면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 사상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수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왕자의 권위를 유교 정치 사상을 빌어서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김철준 선생님이나 이렇게 이병도 선생님이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대략적으로는 여기에 이렇게 저도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백제에서 어떻게 수용이 되었고 그것이 나중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실제로 백제 사회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제에서 6세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그 박사의 존재라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무령왕 때부터 박사라고 하는 그 관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의미를 백제 유학사상의 수용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쌍둥이에서 발견된 논어목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관인층의 문자 학습과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사실 백제에서 유학의 수용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제부터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대체로는 그 유학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그 수용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또는 국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배우고 익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박사라고 하는 존재에 굉장히 많이 천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박사제도의 시행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박사제도 자체가 시행된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대비를 해보면 근초고왕대와 그리고 무령왕대쯤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뒤에서 나오는 태학과 관련해서도 같이 연계되어서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사제도의 시행과 관련해서 일단은 박사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위해서는 박사라고 불릴 만한 정도의 유학적 지식을 갖춘 지식인 집단이 수용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그 유학적 지식인 집단의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낙랑대방이라고 하는 궁현의 멸망과 함께 백제에는 대거 이 유학적 지식인 집단들이 들어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백동 364억 원에서 출토된 논어주간의 경우에는 이 시기에 낙랑대방 지역의 거주민들이 논어를 비롯해서 유학 전적을 학습했고 또
학습을 넘어서 습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유학적 지식을 갖춘 이들이 백제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들어왔을 것이고, 이 인물들로서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사람이 바로 박사 고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초고왕이 사망한 기사에 이어서 나왔기 때문에 고흥이 언제부터 이 활동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근초고왕대 어느 시점에 박사 제도가 실시가 되고 있었고, 따라서 백제에서는 이 시기에 본격적인 유학 교육이 이미 시작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까지 저는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박사 고흥이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도 중요하지만 그 고흥이 한 일로서 비로소 서기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서기의 성격에 대해서는 또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역사서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또 최근에는 이제 문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라고 하는, 문서를 기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로 크게 대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서기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제 고구려의 유기라던가 이런 것들과 같이 역사서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사초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역사서의 편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마천의 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포편이라고 하는 그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학적 의미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이 시기 근초고왕대는 이제 고위계에서 초고계로 왕권이 바뀌는 그 시기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근초고왕은 역사서의 편찬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초고왕계의 왕권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한편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왕권을 강화해 나가고자 했었던 것이고, 그런 것이 유학이라고 하는 그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역사서라고 하는 형태, 이게 완전한 역사서의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역사서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수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백제에서 유학이라고 하는 것의 교육이 보다 고도화되어가는 단계로서 설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학교로서의 태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박사 같은 경우는 물론 박사의 존재에 대해서도 단순한 건 아니지만 왕에 대한 이제 이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문한관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신데요. 전 적어도 이 박사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특히나 이제 고흥의 존재를 통해서 보았을 때는 유학적인 교육을 실시했을 가능성이 큰데, 다만 이때 고흥이 있었던 그 시대에 학교라고 하는 형태가 만들어졌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의문부호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학교에 대한 기록이 백제에서는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뭘까 이 박사의 존재는, 그래서 학관이라고 하는 존재로서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관인 관자를 써서요. 학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선시대에도 선생님만 있으면 거기를 학교로 부르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박사라고 하는 존재들이 그런 교육을 담당하는 담당자로서의 학관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그들을 이제 하나의 또 집단화, 관인화하고 거기에 이제 하나의 교육 체계를 갖춘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태학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의 설립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분명히 백제에도 고구려나 신라에도 태학이나 국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백제에도 교육기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진법자 묘지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백제에서 학교로 추정될 수 있는 기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진법자 묘지에서는 진법자의 진도부가 태학정이라고 하는 명확하게 이 사람의 관직명이 나타나고 있어서 추정을 하면 진법자의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증조부가 활동했던 시기가 대체로 6세기 중후반경 정도, 대략적으로 한 위더관대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태학정이라고 하는 그 관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은 이 시기쯤에는 태학이라고 하는 학교뿐만 아니라 그에 속한 관직 체계도 정비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제법자 묘지였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백제에서의 교육기관으로서 태학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훨씬 더 크게 마련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태학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설립되었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이 태학의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학관을 통해서 이제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교육의 질적 전환의 시기라고 보는데, 그 시기를 대체로 어느 시기로 보느냐라고 했을 때는 무령왕대 정도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무령왕대는 오경 박사와 여러 박사들이, 그러니까 기술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여러 박사들의 존재가 무령왕대부터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라 백제에서 외로 여러 박사들이 파견이 되고, 파견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교대로 파견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적어도 그러한 그 박사들을 집중적으로 제공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백제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박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계의 성립을 보여주는 형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무령왕릉은 그 양나라의 그 무덤 양식과 굉장히 유사한 측면, 남조 중에서도 양나라의 무덤 양식과 굉장히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무령왕대부터 상왕대, 그의 아들인 상왕대까지는 양나라와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던 시기인데, 이 시기에 양나라에서는 양무제에 의해서 국학이 설치가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방에까지 이 박사들을 파견을 하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유학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유학 교육 정책은 당시에 그 활발하게 양과 교류를 하고 있었던 무령왕에게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과 함께 그러면 그렇다고 해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 백제는 그냥 그 시기 그 영향을 받았으니까 한 거냐라고 하기에는, 사실 무령왕은 백가의 난이라고 하는 그 반란의 사건을 진압을 하죠. 그러니까 동성왕이 갑자기 백가에게 사료에서는 살해당했다라고 하지만 최근에 저는 그건 백가가 한 짓이 아니다라고 논문을 썼기 때문에 이른바 백가의 난이라고 하는 그 반란 사건을 진압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왕으로서의 역할을 시작을 하는데, 그 이후에 무령왕대의 여러 가지 사료의 형태들을 보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유식자에 대한 권능 정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던 이들을 20-30명이 넘은 사람들도 다시 데려다가 적에 올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안정시켜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을 확보를 시켜주는데, 이러한 것들은 단순하게 그냥 그 국가가 너네들 빨리 돌아와서 여기서 정착해서 살아 이 정도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노동력의 확보를 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조세나 여격 징수와 같은 그 여격을 징수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거는 무령왕대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국가체제의 정비 과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러한 국가체제의 정비 과정의 한 축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교육체계의 정비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태학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태학의 설립과 이를 통한 교육의 정비라고 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유학적 소양을 갖춘 관인 양성 체계를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양성된 관인들이 이후에 상황대에 가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 상황대에는 모시박사와 강례박사라고 하는 독특한 딱 이 직분이 나오는 박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냥 단순히 이제 오경 박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모시 박사, 강예 박사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나 싶은데요. 이 자리에 오니까 모시는 이제 시경에 대한 해설서이죠. 근데 이 시경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과 신하에게 베풀어야 할 임금의 덕목을 읊은 그 시들을 모아놓은 것이고, 이건 결국은 뭐 천자가 민중의 소리를 듣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천자의 정치 활동의 과정 중에서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해 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위무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모시 박사, 즉 그러니까 시경을 해설한 모시를 통달한 박사를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당시에 그러니까 백제 왕이 유학적인 왕자로서 덕목을 실천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국가를 통치를 하고자 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과 함께 또 강예 박사 육후가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예 박사는 그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서 온 사람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물론 이때 모두 양나라 보통입니다. 이 모시 박사와 강예 박사가 동일 인물이냐 아니냐의 논의는 있지만 저는 이제 다른 인물일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하고 있기 때문에, 강예 박사 육후 같은 경우는 상례의종의 저자인 최영은의 제자입니다. 이거는 진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진서 유림전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례의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기, 의례, 주례라고 하는 예와 관련한 세 개의 그 전적에 대한 주석서로 각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예의의 실행을 병정과 사서 등에서 찾아서 정리한 실용서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걸 정리한 사람은 최영은이지만 실제로 이 연구에 따르면은 이 최영은이 이 상례의종을 저술하는 과정 중에서는 양무제의 지원이 굉장히 많이 뒤따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목적 자체가 국가에서 이러한 의례를 다시 정리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제로 이걸 정리해서 실용서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강예 박사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백제 역시도 국가의 의례체제의 정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의 필요성이 이때 강예 박사의 강예 박사를 초청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실제로 이 시기는 그러니까 이때 육후가 언제 들어왔는가에 문제가 있는데요. 육후 같은 경우는 저는 대체로 이제 여기 몇 페이지냐면요. 7페이지, 여기서 보면 7페이지가 아니군요. 제가 이걸 미리 봤어야 되는데, 64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로 저는 534년에서 541년 사이의 어느 시기쯤이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가 538년에 백제가 사비로 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제는 사비로 천도를 하면서 국가의 체제 자체가 이제 국가 체제를 조금 더 이제 고대 국가로서의 더 발전된 형태로 변화를 시켜가고 있었고, 또 도성이 변화를 했기 때문에 그 도성의 변화 이후에 이제 의례체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었고, 이때 정비되어 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제제사가 정비되었다라고 하는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언용을 한다면, 이것과 함께 이제 이 시기에 사실 시호라고 하는 것이 백제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것은 무령왕이 동성왕에게 올린 동성이라고 하는 시호부터 시작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시호법이죠. 이제 시법에 따라서 유학적인 시호를 붙이는 그 의례 체계에 따라서 시호가 시호가 올려지기 시작하는 것은 성왕이 무령왕에게 올리면서부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봤다면 대체로 이 강예 박사 육후의 그 초청이라고 하는 것도
백제 국가의례 정비 과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백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근초고왕, 무령왕에 이어서 성황대까지 백제가 국가 체제를 정비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치사상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유학을 수용을 하고 그것을 학습하도록 하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측면에서 쌍둥이 논어목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대체적인 그 현황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유적의 연대는 대체로 657년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거의 657년으로 이제 고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논어목과, 이 쌍둥이 56번지에서 발견된 목건은 총 17점인데요. 그 중에서 문자가 확인 가능한 목간은 7점 정도고요. 논어목간은 사비 시기 후기인 상층 문화층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잔존 길이는 28cm 정도 되는데요. 28cm 정도 되는 단면 장방형의 사면 목간입니다. 네, 오늘 토론을 맡아주신 하시모토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걸 전체를 다 추정한 전체 길이가 30cm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잔존한 길이도 거의 완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어목간에는 논어 하기편에 제1장과 2장이 확인이 됩니다. 아주 쉬운 하기 시습지면 불여겨루화가 이렇게 예쁜 글씨로 써 있는데요. 쌍둥이 논어목간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일면의 첫 글자가 되게 이상하게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사람 얼굴인지 글자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미판독자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발굴자들을 비롯해서 몇몇 선생님들은 사람의 얼굴을 그린 것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 거 표시한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본인의 그 시그니처 사인을 넣어놓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긴 했는데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장의 첫 구가 이 말씀언변의 설이 아니라 그 열로 끝나고 있어서 고분계통의 텍스트가 저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본문의 띄어쓰기가 굉장히 이게 가장 독특한 특징인데요. 본문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발굴자들에 따르면 그 옆에 표점을 찍은 구결의 흔적이 보인다라고 해서 그건 작성자가 단순한 습서가 아니라 논어에 대한 해석과 작고의 모습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쌍둥이 지역과 앞에서 말씀드린 유학의 수용 목적과 이 논어목간이 어떤 의미냐, 예전에 썼던 논문 중에 이 쌍둥이 지역의 280-5번지에서 외경부와 자간대식기 목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외경부와 자간대식기 목간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그때 이 일대가 아마도 그 백제의 관부가 있었던 곳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마침 같은 쌍둥이 56번지 논어목간과 같이 발견된 정사면 목간에서도 장동구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런 무슨 궁이라고 하는 추정되는 목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과 함께 이 지역에서 자물쇠, 열쇠, 삭도 같은 것들이 함께 발견이 되고 있어서 이것들을 통해서 볼 때 외경부 혹은 그와 관련한 관청의 존재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관청지에서 논어목간이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일본의 논어목간의 형태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하나의 글자를 여러 번 반복해서 쓴 것, 다른 하나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쌍둥이 논어목간과 같이 하나의 장구를 온전하게 다 써놓은 것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단순한 습서가 아니라 본격적인 한자문화 수용의 일환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7세기 이래 이런 것들은 7세기 이래 한자문화의 수용과 함께 문서행정이나 율령의 수용을 통해서 고대 국가 체제가 정비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관료들이 이 문서 작성을 위한
기본적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논어와 같은 유교 전적에 대한 학습을 하였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신라나 당의 그 일본의 국학교육에서도 이렇게 반드시 논어가 포함되는 공통 과목으로서 논어가 포함되어서 가르쳐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사실 논어라고 하는 것은 군신이나 왕과 귀족, 신분 간의 상하관계 등을 규정하는 중요한 이념적인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백제가 국가 차원에서 논어 교육을 중시하고 관료들에게 이것들을 학습을 하도록 한 것 역시도 이러한 사회 질서의 형성이나 유지의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러한 것이 태학 교육을 통해서 그 신라의 독서 산문가와 같이 실제로 관인들이 출사를 하거나 또는 승진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교육이 되었을까까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 이거는 너무 추론의 영역이라서 그냥 요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까지는 있지만 아직은 이야기할 수가 없다 정도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맺은 말은 그냥 요약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